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류선경입니다. 4월의 첫날이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비록 아침 저녁엔 좀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 있다고 하죠. 4월 첫날이니만큼 더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지수는 다우존스와 S&P 500이 하락하지만 나스닥은 상승한 채 혼조세를 보이고 시작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는 주요 지수가 등락을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또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장윤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장윤정 캐스터. 네, 장윤정입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릴게요. 네, 말씀을 하셨듯이요.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2011년 1분기를 마감을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자세한 지수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마감된 주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요. 30.88포인트 0.25% 하락한 12,31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올랐는데요. 4.28포인트 0.15% 오른 2,78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지수입니다. S&P 역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0.18% 하락한 1,3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새벽은요, 뉴욕 증시가 장중 내내 등락과 하락을 거듭하다가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13년 만에 최고의 분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1분기 다우지수가요. 네, 6.68% 상승을 해서 지난 199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새벽 종목별로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다우지수 구성 30개 품목 중에 오늘 22개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인텔 등이 1%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S&P 주요 업종 중에서는요. 원자재주와 산업주가 오른 반면에 금융주와 소비주는 떨어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06달러대로 상승하면서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헬스, 콘솔, 옥시덴텔 등이 1% 안팎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요 또 소비주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빌 사이먼 월마트 CEO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소비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새벽 월마트가 0.59%, JCPenney가 1.99%, 로스가 2% 각각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장에선 또 워렌 버핏의 주가인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던 데이비스 콜이 내부 거래자 의혹을 받으면서 돌연 사임한 여파로 일단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급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발표된 경제 지표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리고 2월 공장 주문은 예상 밖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시장의 관심은요. 4월 1일 현지 시간으로 4월 1일 발표되는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악재가 많아서 그런지 지수 상승에 큰 힘은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분기 수익률을 낸 것은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도움 말씀 주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분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배 지수를 보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네. 사실 그 다우지수 한 30포인트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 2포인트 정도 이런 것은 뭐 시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인데요. 오늘 증시에서 나타난 문제는 대표 지수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는 업종별로 보면 명암이 상당히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은 가장 큰 관심이 되는 것이 상품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시장을 읽을 때는 가장 키포인트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월가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데 적어서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잡지 못해서 그걸 베껴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역시 시장의 관심이 국제 상품 시장에 몰려 있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도 서부 텍사스 주중기가 배럴당 106달러, 텍사스 주중기를 보면 거의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기금속 시장이 어제 우리가 기금속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제 상품 시장에서 이 국제 금값이 온스당 1,438달러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은 가격도 3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여기와 관련돼서 원자에 관련된 주가가 비교적 좀 악재 속에서도 전체로 대표 지수에 크게 밀리는 이런 국면을 완충시켰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반면에 원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시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아시겠습니다는 미 국민들은 이렇게 부채에 의해서 물론 이번 위기 과정에서 딜레버리지 행위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부채 규모가 많이 축소되긴 했습니다는 그러나 다른 국민에 비해서는 부채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인플레 우려로 이자 부담이 증가할 때는 사실 소비 부분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소비와 관련된 주식은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가장 들고 있는 부분이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렴하고 가장 투명성이 높다는 소위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에서의 주가가 폭락한 이런 사실인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이 미국의 저희들이 그때 활동할 때 보면 사실 미국의 월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상징적 인물이 물론 이제 나중에 판명이 되겠습니다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심이 이게 품어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관련 주가를 떨어뜨린 측면 이런 측면인데요. 앞서 말씀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다우지수가 30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한 2포인트 올라가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오늘 발생했던 여러 가지 악재를 볼 때는 시장의 내부적 버퍼 이펙트가 굉장히 완충시킬 수 있는 건전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마 시장의 구조가 굉장히 취약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장의 주가 하락폭이 컸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괜찮고 특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민간 자율적인 경제 회복에 이런 측면에서 물론 4월에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고용보고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주간 실업 청구건수라든가 이런 걸 지표를 보면 네. 어느 정도는 4월에 비주류 부분에 고용 부분에 개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민간 자율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악재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완충시켜서 미국의 대표 지수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송을 이렇게 하실 때 미국의 다우지수는 12,000대 이렇게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30포인트 이렇게 읽으면 미국 시장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네. 우리의 30포인트와 미국의 30포인트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한테 착시 현상을 불러 잊지 않기 위해서는 수익률 개념으로 변화율 개념으로 우리가 방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포인트 자체 이렇게 두면 그 경중에 비해서 미국 증시를 잘못 읽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부분적으로 비단 이렇게 미래에서 미디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우울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베이스 자체가 상당히 틀린 만큼 변화율 자체로 또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수익률, 재테크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레이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포인트보다는 변화율을 중심으로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 네네. 점은 더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인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들은 모두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상하이 본토 증시가요,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흐름을 좀 달리 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금리 인상 우려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하이 지수인데요. 어제 0.94%가 하락을 했습니다. 2,92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그런 모습인데요.
인민은행이 이번 주말 기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블루칩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끈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은행 간 대출 금리를 측정하는 7일짜리 레포 금리가 이틀 전보다 19 베이스 포인트 상승한 2.8%로 또 고시가 됐는데요. 또 여기에 최근 실적 호전으로 기대가 됐던 은행주가 일제히 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또 이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향후 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제기되면서 공산은행, 건설은행 등이 낙폭을 또 키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부동산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지역별 부동산 규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음식료 업종은 수익성이 꾸준히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H지수 보시겠습니다. 네, 홍콩 H지수는 올랐는데요. 1.17%가 올랐습니다. 13,31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본토 증시와 달리 H지수는요.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서 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여기다가 골드만삭스가 H지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또 은행과 부동산 업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수에 힘을 보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실적 악화 소식으로 IT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인도 지수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인도 지수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8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어제는요 0.8% 오른 19,44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에 인도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좀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어제 업종을 보면요. 소프트웨어, 부동산, 건설 업종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RTS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러시아 RTS 지수를 보면요. 네,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러시아 지수도 오늘 새벽에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보베스파 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베스파 역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0.87%가 오른 68,58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하루 내내 상승 리듬을 이어가다가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장의 특징을 보면요. 광산개발업체 발레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원주가 모처럼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금융주도 선전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96원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는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1,100선이 붕괴된 것이고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환율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한상준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사장님, 네네. 전반적인 환율 움직임부터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국내 그 증시는 외국인 동향, 네. 외국인 매세 또 여기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아마 지금은 가장 관심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네. 전체로 보면 대내 외환시장은 지금 일부에서는 뭐 엔화 강세, 유로화 강세 이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는 미 달러 약세가 본질적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사적인 측면에서 엔화 강세, 유로화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원래 엔화 강세라든가 유로화 강세가 되려면 자체적으로 통화를 강세시킬 수 있는 요인이 결부돼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유럽 재정위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대진에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보면 유로화 약세, 그 다음에 엔화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가 나타난 것은 결과적으로 분모에 있는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반사적 측면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굳이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하냐면 국내 외환시장을 대내 외환시장을 이론적으로 정확히 봐야 국제 상품 시장이든가 증시의 시장 간 움직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그 달러에 대신할 수 있는 유로화라든가 위안화가 지금은 미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느냐,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는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데요. 이러한 그 통화에 대해서 특별히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뉴욕 그 위안 시장에서 보면 달러 유로 환율이 지금 유로당 1.42달러대까지 그만큼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고요. 예. 말씀도 계셨습니다는 어제 그 국내 외환 시장에서는 대체로 보면 한 상반기까지는 달러당 1,100원은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네. 외국인의 그 매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외국인의 매세의 동향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특집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어제는 1,100원이 붕괴돼서 위한 움직임이 지금은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최대 관심이 다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을 했다시피요. 금을 비롯한 귀금속 시장이 펀드나 재테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이유가 비교적 달러화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안전시장으로 선호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달러 약세가 왜 지속이 되는지부터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원래는 네. 이렇게 제스민 혁명이나 일본 대진 같은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나오면 소위 그 세이프 헤븐 커런시 안전 통화라서 미 달러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난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는 또 그렇죠. 종전에도 그렇게 났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금융위기가 이렇게 지난 그 3년 동안 유지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 위상, 미국의 국채 위상, 미 달러의 위상이 이렇게 그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사실 글로벌에 대한 논쟁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네. 이 글로벌화의 논쟁 속에 각국들이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통화적인 측면에서도 웬만하면 자국의 그 통화를 이렇게 사용하자는 통화 이기주의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위상, 각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관계없이 네. 세계 각국들의 탈달러 조짐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경기는 회복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신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적 문제점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재정 적자, 그다음에 국가 채무에서 미국 경제가 쉽게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스민 혁명과 일본 대진 같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미국이 자신감 있게 이것을 완충시키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소위 세프티 밸브 안전벨 역할을 하겠습니다는 역시 미국 경제도 지금 경기 회복되는 속에 상당 부분 취약한 부분이 있고 네. 더더구나 내년도에 그 대선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한 42%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네.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쩌거나 경기 회복이 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외적으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그 제스민 혁명과 이 일본 그 대진에 따른 영향을 미국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달러 약세를 도모해서 예. 이것을 완충시키자는 이 숨은 의도가 깔려 있던 것이 지금의 미 달러 약세를 보이고 이것이 반대적 측면에서 네. 유로화 강세, 엔화 강세, 원화 강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미국 내부의 경제 정책적인 요인도 동반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지금 먼동이 트다님께서 죄송합니다. 거울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네네. 네,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유로화가 점점 더 강세라고요. 그런데 유럽 경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가 궁금하시다는데요. 네. 일단은 유럽 재정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 통합이 이렇게 회의적 시각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원래 그 특정 국가들이 왜 통합을 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발라사 이런 데 보면 그 경제 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이게 통합을 하면 무역 창출 효과가 무역 전환 효과보다 커서 유로랜드의 회원국이든 유로랜드 밖의 여개국이든 간에 모두가 공통적인 이익을 준다 하는 것이 지역 통합 이론의 가장 그 근본적 내용인데요. 네. 사실 유럽 통합이 이렇게 깨지다 보면 통합에 따른 이점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럽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원래 이제 이렇게 유럽 재정위기가 이렇게 생기면 시장의 자율적 순화적 기능은 뭐냐면 아마 지금 질문해 주시면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같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야 네. 수출이 증가할 수 있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면 이런 유럽처럼 조세 구조가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재정 수입이 더 늘어나는 이런 누진적 구조에서는 네. 재정 수입이 줄어들고
그다음 재정 수입이 증가하고 재정 적자 국가채무는 이렇게 해소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의 보정적 기능이다 하는데요. 네. 최근의 것처럼 유럽 재정위기가 이렇게 불거졌는데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고 또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안 좋아져서 네. 유럽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면 제가 이론적 근거를 들어서 이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벌써 시간이 20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더 네. 자세한 얘기는 또 통합과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긴 설명이 네.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강의할 때 한 8시간 이상 강의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세한 이야기 많이 듣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뒤에 중요한 이야기들도 워낙 많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들어갈게요. 네, 엔화 환율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 대지진 사태, 네. 그다음에 원전 핵 붕괴 우려, 붕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일본 대지진 복구에 따라서 일본의 그 엔화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해서 네. 엔화 강세에 대해서 예상하는 시각이 있고 또 국내 증시에서는 엔화 강세가 되면 엔캐리 자금이 이탈돼서 국내 증시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엔화 강세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반세적 이익이 기대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측면에 얘기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는 지금의 엔달러 환율은 이런 사람들이 분석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는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엔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속에 오히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83엔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대지진 사태에 따라서 이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 엔화 약세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대진에 따라서 이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제가 캐리 트레이드 이론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대체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 경제에 대한 어떤 비관적 전망 이것이 그대로 반영해서 달러 약세 속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정상화기를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되다 보니까 엔캐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에 그 청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국 증시를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엔캐리 자금이 들어가는 호주라든가 이런 국가도 오히려 청산이 되는 게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한 가지 각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그렇습니다. 일부 증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식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의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오히려 일본과 수출 경합 관계가 높은 이런 업종들은 경쟁국의 일본이 엔화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반사적 불이익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방송에서 전문가에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판단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방송하는 것을 좀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잘못 전해질 수 있습니다는 저도 상당 부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반사익 일본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반사익 얘기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각도에서 네. 남이 어려울 때 반사익을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 지금은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엔화가 약세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반사이익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대목들이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점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이죠. 네네. 네.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리비아 사태나 일본 대지진 사태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예요. 이것이 오히려 세계 경제나 금융 쪽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바람직한 현상이보다는 네. 지금 확실하게 대한화폐, 대한중심통화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기존의 그 중심통화를 해왔던 달러가 다른 국가가 싫든 좋든 간에 중심통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중심통화라는 건 그 자체가 신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있어야 그 어려운 국면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기존의 믿는 통화에 해당되는 중심통화가 사실 이렇게 흔들리면 조금만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네. 국제금융시장이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은 대한화폐가 마련되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 보면 지금까지 중심통화 역할을 했던 미 달러가 어느 정도 가치가 부양돼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세계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 내 여건을 볼 때는 사실 달러 가치 부양을 위해서 시장에 인위적으로 G7 국가들이 이 달러 가치를 부양시킬 수 있느냐 하는 각도에서
역프라자 합의 이것이 국제금융사에서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네. 역프라자 합의가 처음 나왔을 1995년과 달리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 달러 가치의 인위적 부양을 수용할 만큼 미국 경제가 사실 그렇게 건전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세계 경제 그다음에 국제금융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희생하는 이러한 그 역프라자 합의는 가능성이 적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역프라자 합의가 온다 하더라도 명시적 형태보다는 합의 형태보다는 묵시적 형태로 올 가능성인데 이마저도 비교적 지금 미국의 태도라든가 내년도에 그 대선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예. 미국도 수출 진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용 창출 경기 회복을 해야 된다는 시기적 임박성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묵시적 형태의 역프라자 합의도 지금은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플라자 합의의 가능성은 묵시적으로 보든 명시적으로 보든 그리 높지는 않은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리비아 사태와 또 지진 사태,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인한 이런 문제가 국제 통화 질서가 또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앞으로 국제 통화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각국들이 탈달러 조짐을 이렇게 보인다면 위기 이후에 국제 통화 질서에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막연하지만 이 국제 통화 질서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기업 경영이라든가 개인의 그 투자에서 가장 주목해서 바라볼 대목이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예. 현 시점에서 미 달러에 대한 대안화폐 측면에서 유로라든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중심 통화되려면 대체로 한 50년 역사, 아무리 네. 라이프 사이클이 좀 작다 하더라도 대체로 한 10수년간은 이게 걸릴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통화는 미 달러가 중심을 하되 여전히 그리고 새롭게 위안화라든가 유로화라든가 그리고 일본의 엔화는 좀 상대적으로 힘들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IMF의 그 준비통화에 해당되는 SDR이 서로 그 공통으로 중심통화를 마다하는 그래서 한 바구니에 이들 통화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실상 그 국제 그 통화 질서라든가 이걸 이끌어가는 소위 목스 바스켓 시스템, 네. 복스 통화 바스켓 시스템 이런 것이 한동안 국제 그 통화 질서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수 통화 바스켓 개념까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요,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그 주목해서 바라볼 대목이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이 언제 이것이 완화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크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내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걸려 있는 인플레 문제를 금리 쪽이냐 아니면 원화 평가 절상 쪽이냐 네. 이런 쪽으로 그렇죠. 정책 대응에서 달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은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양적 완화 정책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적 완화 정책이 철회 이후에 네. 사실 소극적 출구 전략을 가져가는 차원에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원달러 환율의 조심스러운 변화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시청자분께서는 예. 이 시기를 상당히 주목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인플레 문제는 지금 금리 인상보다는 원화의 평가 절상 쪽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 문제는 디맨드 풀 사이드보다는 네. 코스트 푸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환율이 더 적절한 효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국내 증시를 많이 사냐면 우리 펀더멘트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대기업들도 훌륭하고 있습니다는 네. 사실 인플레 문제를 원화의 평가 절상 쪽으로 잡지 않겠느냐는 기대심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환책이 기대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인플레 문제를 금리 인상 쪽이냐 원화 평가 절상 쪽이냐는 웨이트를 어디에 두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시장에 결정되면서 원화의 평가 절상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하반기에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철회 시기, 네. 그다음에 인플레에 따라서 이 원화 절상 쪽을 무한정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네. 수출에서 먹고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화가 절상될 때는 수출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네. 수출과 경기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조심스럽게 원화 절상보다는 원화가 좀 약세될 수 있는 국면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약세가 될 국면도 만만치 않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정말 궁금한 부분이에요.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간략하게 말씀 그때그때 부탁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외환시장에서도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경제 각국의 펀더멘탈 이상으로 노이즈 현상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성급하게 대응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외화 운영에 이런 노이즈 현상이 어느 정도 좀 거치면서 각국의 펀더멘탈이 반영된 외환시장의 모습이 정상화 찾을 때 우리가 그때 외화를 운영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모든 변수들이 변동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당히 조용하다가 네. 특정 재료가 터져나면 확 떨어지는 예. 주가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잘 대응하는 것이 개인의 그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에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환리스 관리에 특별히 올해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부안해동하지 말고 성급한 판단은 가능한 좀 자제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네네. 네,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주말에 푹 쉬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4월의 첫날입니다. 4월은 계절의 여왕이죠. 그만큼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앞으로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께 봄날을 더 활기차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선보이겠습니다. 바로 귀로 즐기고 눈으로 보는 펀드와 음악의 만남, 펀드앤뮤직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12시 30분에 첫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청년재벌님, 파란님, 그리고 진슬이님, 소동님 등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 날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